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26년 2월 2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서울 중소형 아파트값 한강 이남 11개구에서 평균 18억 원 처음 돌파했다. AKB 부동산 우짜는 부동산 원보다 여기를 더 봅니다. 시세 기준으로 똘똘한 한 채 수요의 가성비 추구. 한강 이북은 15억 원으로 가격 수렴하는 키 맞추기 갭 메우기도 관측된다. 우짜가 지금 조금 목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요. 하여간에 뭐 이거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부동산 금융 규제. 자칭 진보 정권의 경우에는요 이미 다 학습이 다 돼 있으시겠죠. 부동산 올리는데 도사들이다. 예, 말씀드립니다. 이제 넘어가고요. 예, 이재명 연일 공항도 SNS 이거 뭐 또 트럼프 따라하는 모이네. 부동산 투기에 나라 망해. 예, 직접 메시지를 내면 안 되지요. 예, 내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자성어에 좋은 말 있지 않습니까? 만기 친남이라고. 이거 건건별로 다 티 나와서 해가지고는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권위, authority는 땅바닥에 떨어지고요. 정책 실현 의지 강조, 집값 회의론 불식 우려, 불식 주력한다고? 에이, 추진 동력 확보, 에이, 웃긴 소리 하고 자빠졌네. 언론 뭐 꼭 말하지 언론 핑계 탓하고 이러는 거죠. 지금 트럼프 카피질에서 부동산을 우짜하겠다 이러는데 반대로 보면 됩니다. 이 말하기 말아 이제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걸 보고 왜 투기 편을 드는 것인가? 누가 투기 편을 들고 있냐? 참 웃기고 자빠졌다 진짜. 역시나 이 편 가르기 뭐 갈라치기 그 버릇은 어디 가도 갖다 버리지도 못하고 팔아먹지도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고요. 하여내 계속 뭐 우짜가 말씀드립니다만 앞뒤가 하나도 안 맞고요. 이재명 말하는 거 반대로 보면 됩니다. 부동산 투기에 나라가 망해 이게 아니고 부동산 값 쳐 올리겠다 이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한명도 한동훈 콘서트. 야는 뭐 콘서트 하네. 티켓 장사 5만. 예, 한동훈이는 여당 공천 뇌물이 장사. 아이고 그럼 뭐야? 한동훈이가 더불어하고 싸우는 거야? 예, 토크 콘서트 유료 티켓 얼만데? 어이구, R석은 79,000원, S석은 69,000원, A석은 45,000원. 이야, 많이 받네. 전형적인 자칭 진보식 장사인데. 아이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동훈은 그냥 자칭 진보 쪽이라 그러네. 이제 잘 이가지고 매치가 잘 됐다. 더불어하고 둘이 가지고 잘 싸우고 잡혔다. 같은 이 냄새가 나고 요즘은 자칭 진보 여는 우짜기 주에서 자칭 진보 냄새가 펄펄 나니까 둘이 잘 싸운다 뭐 이렇게 봅니다. 그나저나 이 무슨 콘서트를 여냐? 아이고 참나. 아이고 넘어갑시다. 한동호이는 우짜가 예전에 그래가지고 저 그 몇 년 됐지 그 저 법무장관 때려치우고 나올 때요 바로 그때 국힘 들어간다 할 때 그때 국힘 바로 들어가지 말고 해외 연수를 가라 뭐 연수라고 말을 뭐 붙인다마나 하여튼간에 잠깐 빠져 있어라 빠져 있다가 사람들이 그 동훈이를 원할 때 그때 다시 돌아오면 된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거 뭐 그때 법무장관 때려치우자마자 나오자마자 뭐 했어요? 국힘 들어가서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선거는 다시고 엉망진창이잖아요. 얘는 안 된다니까 그래. 얘는 정치적 감각이 똥이고요. 하는 짓도 맨날 이 짓이고 하여간에 관심 끊는 게 좋습니다. 우짜가 보기에는 한동훈 팬들은 대깨문 좀 냄새가 나는데 넘어가고요. 예, 장바구니 걱정 없는 설명절 정부 바가지 요금 뿌리기 뽑겠다. 또 이런 얘기를 하네. 바가지 요금이 누구 때문에 바가지 요금이 나오느냐? 예? 지금 원화값은 똥값이 되고요. 빚 미친 듯이 내서 돈 쳐뿌리고 앉아 있고 맨날 쿠폰 뿌리고 뭐 하고 이 소리 그짓 하고 자빠졌는데 이게 뭐예요? 바가지 요금 뭐 바가지 요금? 아니 원화 똥값 되면 이거 물가가 그 저 내려가겠어요 올라가겠어요 당연히 안 내려가지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거 저 이 식자재 쪽에도 아시는 분 다 아시잖아요 중국산이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중국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요 지금 홈플러스 망한다고 말 많잖아요 그 홈플러스 망하는 데에 직접적인 가장 큰 영향을 준 게 뭡니까 유통산업 뭐 개발법인가 그렇죠 그게 뭐 10년이 후딱 넘은 것 같은데 그거 들으면서 지금 동네마다 뭐 한번 잘 보시면 뭐 있습니까? 식자재 마트가 있대. 식자재 마트. 이런 것들이 해가지고 거기는 1년 360일 노는 날 하나도 없고 주구장창 돌아갑니다.
그런데 가보시면요, 요즘 원산지 표시가 다 돼 있는데 거의 뭐 중국산이라 보면 돼요. 중국산. 그 뭐 신선 제품 이런 거 빼고는 얼추 뭐 거의 다 포장되는 거는 전부 다 중국산이라 보면 됩니다. 가공식품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우리나라 원화값 똥값 됐죠. 지금 뭐 중국 위안화는 어떻습니까? 1달러에 7위안 밑으로 잡는다고 PBOC에서 공식 발표했죠. 제가 지난주에 얘기 말씀드렸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수입되는 거 이거 자체가 더 비싸진다는 소리예요. 이러는데 무슨 바가지 요금을 뿌리 뽑겠다 이 개떡 같은 소리를 하고 이제는 넘어갑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차고 자빠졌네. 그러려면은 빈대 가지고 돈 뿌리고 원화값을 갖다가 좋게 만들면 될 거 아니야. 하여간 넘어가고요. 1월 한국 무역 흑자 해가지고 발표됐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수출, 한국 수출은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2025년 12월에 13.3% 이거 하향 조정된 겁니다. 13.3%인데 2026년 1월에 33.9% 많이 증가했죠. 예, 많이 폭증했습니다. 수출액으로는 658억 5천만 달러로 2021년 8월 이후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고요. 1월 수출액이 600억 달러를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연히 누구 덕분입니까? 반도체 덕분이죠. 반도체 수출이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1월에 102.7%뭐 거의 뭐 대폭증인데 하여간 급증한 덕분이고 자동차도 21.7%, 무선 통신기기도 66.9%, 컴퓨터는 89.2%, 석유 제품은 8.5% 순으로 증가했습니다. 대미 수출은 증가했고 뭐 당연히 반도체 메모리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요. 뭐 중국에 대한 수출도 증가했습니다. 단 관세 영향으로 자동차와 기계류의 대미 수출은 각각 자동차는 마이너스 13%, 기계류는 마이너스 34% 감소했습니다. 이어서 수입은 임포트는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2015년 12월에 4.6%였는데 2026년 1월에 11.7%로 이것도 많이 증가했죠. 하지만 수출 증가율보다는 낮다. 시장 예상치가 얼마였다? 수입 증가율이 14.6%인데 이거 하회했습니다. 수입액으로 보면은 571억 달러고요. 3개월 연속 증가해서 2012년 9월 이후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였는데 비에너지 수입은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1월에 18.4% 증가한 470억 8천만 달러고요. 에너지 수입은 YOY 11.9% 감소한 100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뭡니까? 그럼 결론은 수출 증가는 반도체 덕분이고 수입 감소는 뭐 예상보다 낮았으니까 수입이 예상보다 낮게 나온 거는 작게 한 거는 저유가 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수출 수입 다 나왔으니까 무역 그저 적자 무역 적자란다 무역 흑자액을 갖다가 말씀드려보면 수출 급증 덕분에 한국의 무역 흑자는 2015년 12월에 121억 요거 121억 7천만 달러였고 그 다음에 1월 달에는 87억 4천만 달러로 줄었습니다. 줄었지만 여전히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요거 갑자기 요 마이너스 난 건 뭡니까? 윤석열이 자폭질한 거. 윤석열이 자폭질해가지고 중간에 해가지고 이빨이 하나 빠졌다 이게 되고요. 하여간에 12월 달에 121억 7천만 달러보다는 작지만 1월에 87억 4천만 달러로 흑자를 유지했다 되고요. 시장 예상치는 1월에 46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상회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넘어가고요. 이거는 일본 투자자들의 달러 약세 배팅이 줄어들고 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블룸버그 해가지고 나온 기사인데 물론 항상 그렇듯이 차트만 가져왔고요. 자 말씀드려보면 일본의 개미 투자자들이 2026년 1월 30일부터 지난주 금요일이죠. 그리고 2월 2일까지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까지 해서 달러엔 통화 쌍에서 순 매도 포지션 그러니까 넷숏 포지션이니까 정확하게는 순 공매도 포지션이 되겠네. 순 매도 포지션 또는 순 공매도 포지션을 마이너스 5억 6,100만 달러 줄이면서 지난 1년 내 가장 적은 규모의 달러 약세 포지션 이거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줄어들고 있다 이겁니다. 지난 1년 내 가장 작은 규모의 달러 약세 포지션을 취했다 또는 순매도 포지션을 마이너스 22억 7천만 달러로 감소시켰습니다. 2022년 10월 그러니까 2022년 10월 이후 달러 약세 배팅 중에서는 3일짜리 기간 3일짜리로는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지난 2주 동안 순매도 포지션은 7억 2,300만 달러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를 간다 이 배팅을 했다 이 말이 되겠죠. 예, 약세 배팅을 줄였다는 말은 달러가 강세로 간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 딱히 뭐 금, 은 뭐 이렇게 볼 거 없는데, 물론 은 얘기 좀 바로 이어서 합니다만 뭐 볼 건 없는데, 비트코인의 경우 지금 계속해서 시장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비트코인 청산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는 업데이트 해야겠죠. 자, 말씀드려보면 미 동부 시간 기준 1월 31일 오후 1시 43분, 한국 시간으로는 2월 1일 새벽 3시 43분인데 이때 또 10억 달러짜리 레버리지 롱 포지션이 청산 또 됐습니다. 그러면서 5분 만에 3,000달러가 하락했고요. 이것도 짝대기 벌건 거예요. 아주 길게 떨어지죠. 이거는 주간 차트입니다. 예, 주간 차트로 가지고 보는 건데, 이간에 또 많이 터졌다. 이래 되고요. 미국 시간으로 1월 31일 하루에만 대규모 청산이 4번 터졌습니다. 하루에만. 전체 비트코인 중, 우자가 요거는 뭐 또 꼽사리로 끼워서 말씀드리는데, 전체 비트코인 중, 발행된 비트코인 중 3분의 1이 양자 해킹에 완전히 취약한 기존 지갑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떤 국가가 해당 암호를 해독할 경우 이러니 저러니 떠들지 않고 조용히 비트코인을 빼낼 수 있다는 또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검찰려 가지고 뭐 비트코인 털렸다며. 하여간 그래 되고요. 제가 기술적인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요거 지금 8만 달러 뚫렸죠? 해가지고 마이너스 11.63%뭐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하여간에 8만 달러 뚫리고 76,507달러 이래 됐죠. 이래 됐는데, 비트코인의 경우 관심 있는 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뭐 이 밑에 보면 요거 뭐 대충 보면 이 라인이 딱 보이잖아요. 요 라인 보이고 뭐 요 라인 보이고 이러는데, 비트코인의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라인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냐 하면 52,000달러입니다. 보시면 요렇게 딱 걸리죠. 여기 여기 딱 걸립니다. 요 52,000달러 요거 지지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억수로 중요한데, 혹시라도 52,000달러가 뚫리면 2만 달러 이거 있죠? 2만 달러 밑으로까지 2만 달러를 뚫고 더 밑으로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 하락할 수 있다는 거, 요거는 우자가 한번 제시를 해 볼게요. 예상으로 제시해 봅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요거는 오늘 은값은 어떻게 될까 해가지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1월 30일이죠. 미국 시간으로. 1월 30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토요일인데, 1월 30일 은덩이 폭락은 케빈 워시, 패드 의장 지명이나 달러 강세 때문이 아니라 물리적 펀더멘털이 쪼그라들고 있는 가운데 기록적인 가격에서 마진에 의해 청산된 것이고요. 우자 관련해서 CME 해가지고 마진 뭐 그거 올렸다 해가지고 그 얘기도 또 말씀드렸습니다. 하여간에 마진에 의해서 청산된 것이고, 1월 30일 매도 또는 투매 당시 상하이 선물거래소 실버 프리미엄 요 저거 있죠? 이거 상하이가 선물거래소 실버 프리미엄 미국 가격보다 한 25%더 높은 상태로 실물 은 소유자들은 여전히 은덩이를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레버리지를 땡긴 말이 이상하네. 과도한 레버리지를 땡긴, 그러니까 종이, 페이퍼, 그리고 투기적 매수 포지션이 청산된 것이 1월 30일 이 이벤트에서의 결정적인 뭐 문제다, 증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CME 시카고 이쪽에 거래소죠. 2026년 1월 13일부터 100분율 기준으로 전환한 후 1월 28일에 마진을 11%로 인상했고요. 이로 인해서 25,000달러짜리 마진으로 해가지고 매수 포지션을 잡았던 투자자 또는 뭐 투기꾼이라 할 수도 있겠죠. 투자자들은 은값이 120달러까지 치솟자 갑자기 66,000달러의 마진을 예치해야 했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금액 자체를 갖다가 많이 땡겨가지고 넣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반대로 중국의 경우 1월 1일부터 은수출 통제에 들어가면서 공급을 위축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인도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도가 또 은을 많이 수입하죠. 인도의 비탄력적인 은수요 덕분에 2025년 작년에 전 세계 은 생산량 중 25%가 인도로 갔다 이렇게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데이터는 지금 확정으로 나온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일단 업계에서는 25%가 인도로 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것도 JP모건 얘기가 또 한번 나와야겠죠. JP모건의 2월 인도분 데이터에 따르면 1월 30일 은값 78.29달러, 그러니까 1온스에 78.29달러 결제 시점에 633건의 계약이 발행되었는데, 이게 뭐 복잡하게 말씀드린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대형 은행들이 강제로 매도되는 또는 강제로 청산되는 이 매도자들로부터 저점에서 매수해
숏 포지션을 청산한다 이 말이 됩니다. 이렇게 숏 포지션을 청산했다, 빅뱅크들이 청산했다, 이런 가운데 실물 시장은 꿈쩍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JP 모건이 강제 청산 과정에서 1온스에 78달러에서 90달러 가격대에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한 투자자들 물량을 매수해서 대규모 숏 포지션을 청산했는데, 중국과 인도의 실물은 보유자들이 가격이 어떻든 매도를 거부했다, 팔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면 JP모건은 저점 부근에서 가뿐하게 털고 나갔다 이 얘기가 됩니다. 물론 참고를 해가지고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는 1월 30일 이벤트로 인해 가지고 다음 움직임을 제한할 숏 포지션이 훨씬 작아졌기 때문에 위험한 반등 패턴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뭐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은가위 어찌 되는지를 한번 봐야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되겠네요. 자, 말씀드리고 자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 가지고 추운데 가스가 부족한 유럽, EU가 된다, 유럽 연합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차트는 로이터 차트고요. 보시면 이게 빨간 거 점선이 상단, 그리고 이 노란색 점선이 이거 하단, 이거 최소값, 10년 내 최소, 10년 내 최대, 이래 됩니다. 이거 뭐 녹색이라 해야 되나? 이거 중간값이고요. 예, 요게 중간값입니다. 어떤 기간이 어떻게 된다? 2016년부터 2025년 사이 해가지고 이 상단, 하단, 밴드, 폭을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고 이 중간값이 이래 됩니다. 보시면 근데 2025년 이 중간값보다 좀 낮지요? 예, 낮습니다. 이거 작년 말 쪽으로 가면서 가지고 점점 이 중간값에서 멀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2026년은 시작부터 절단이 나고 있다, 이걸 알 수 있죠. 자, 말씀드리면 EU 유럽연합의 천연가스 저장량이 2022년 에너지 위기, 뭡니까? 우크라이나전이죠. 우크라이나전 이전보다 낮은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고요. 평소보다 낮은 비축량으로 겨울을 맞이한 EU 유럽연합은 추운 날씨로 인해 천연가스 사용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우짜가 지겹도록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다 뭐 때문에 이 꼴이 납니까? 기후위기 구라 팔고요, 사기 팔고, 간헐적으로 전기 만드는 태양광이랑 풍력에 돈 때려받고, 우크라이나 내용은 낮지 덕분에 값싼 러시아산 천연가스 끊고 비싼 뭐 미국산 등등 이런 LNG로 교체한 업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아이고 역시나 이것도 얘기 되네. 아이고 이거 엉망 났네. 모자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오자가 이게 브라우저를 갖다 바꾸니까 이 꼴이 계속 나는구나. 요 가디언에서 나온 그 기사는 뭐냐면 이 간단하게 오자가 말씀드립니다. 2025년 가을부터 해가지고 당시 부통령이었던 지금 현재는 뭐 임시 대통령이죠. 델시 로드리게스 이 여자와 미국 관리들 간의 접촉이 시작됐으며, 이게 우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만 지난주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늦어졌어요. 이벤트가 계속 터져가지고. 근데 관심 있는 분들은 이미 그 가디언 기사를 읽어보셨을 거고, 하여간에 델시 로드리게스와 미국 관리들 간 접촉이 2025년 작년 가을부터 시작되었고, 트럼프가 마두로 퇴진을 요구했던 2025년 11월 말 전화 통화 이후에도 델시와 미국과의 접촉은 계속되었다,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디언지의 기사는. 그리고 델시 로드리게스와 그녀의 오빠이자 베네수엘라 국회의장 누굽니까? 호르헤 로드리게스, 이 오빠입니다. 오빠. 여기 오빠. 이 호르헤 로드리게스는 델시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사전에 중재자를 통해 미국과 카타르 관리들에게 마두로의 퇴임을 환영할 것이라고 비밀리에 확인했다. 이게 가디언 기사에 나오는 골자다, 이렇게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델시 로드리게스가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쇼가 벌어지기 훨씬 전부터 미국과 거래하고 있었다는 소리가 되죠. 이거 뭐 그 가디언 기사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우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얘기하겠습니다. 우짜 견적으로 1월 4일 뉴스 모험에서 베네수엘라 특집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지적을 했는데요. 마두로 체포권은 처음부터 그림이 아주 명확했습니다. 전체 군사 작전은 협상에 의한 거래의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었고, 델시의 이 협상 딜에 실제 실권을 쥐고 있었던 디오스 카벨로 내무, 법무, 평화부 장관 다 해무관됐죠. 그리고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국방장관이 또 있습니다. 우짜가 이 두 명을 갖다 얘기하면서 이 둘도 분명히 낀 게 있다, 이렇게 우짜가 추정했는데 이 둘도 분명히 아주 낀 게 있다고 추정 120%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무자견적으로 마두로 경호하는 애들이 미국이 마두로를 인수인계 받기 전에 이미 처리되었다. 죽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는데요. 이건 역시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것으로 보고요. 하여간에 뒷얘기가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얼추 한 달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확인해야 될 것을 얘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경우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권은 그대로고 차이점이라고 해봤자 마두로 체포권을 핑계로 온천지에 무장 민병대가 배치되어 감시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기름 판매 수익 역시 베네수엘라 국민들 손에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두 번째, 트럼프가 억수로 떠들었던 마약과 카르텔 문제는 이 베네수엘라권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약과 카르텔에 대해 떠드는 자가 하나도 없는 가운데 만약 카르텔이 진짜로 존재하고 해당 카르텔이 여전히 베네수엘라 권력을 잡고 있다면 마약 유통망은 그대로 유지되고 새로운 공범과 함께 운영된다는 소리가 되죠. 근데 지금 이 얘기는 하나도 없다. 들어가고 얘기가 하나도 안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고 차베스로 대표되는 좌파 포퓰리즘 정치운동 그리고 이데올로기를 뜻하는 차비즘이라고 있습니다. 차비스모라고 하는데 이 차비즘이 있는데 이거는 마두로 체포권 이후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델시파와 카벨로파 간의 이 갈등이 아주 그 역사가 깊고 골이 깊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 갈등은 이제 둘 간의 이 갈등은 지나간 일이 되었고요. 마두로 체포권은 차비즘을 그 어느 때보다 단결시켰다, 강화시켰습니다. 자, 네 번째,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통제권은 사실상 제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마두로 체포 이후 미국인들은 차비스타 민병대 차비즘 말씀드렸는데 거기 관련해서 민병대 그거죠. 우자가 좀 전에도 온천지 해가지고 무장 민병대 깔렸다고 말씀드렸는데 마두로 체포 이후 미국인들은 차비스타 민병대에 추적되고 있다는 이유로 베네수엘라를 떠나라는 공고를 받았는데요. 이는 미국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통제력이 제로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다섯 번째, 미국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특정하면 미군이죠. 미군은 마두로 체포권 때 초음속 무기를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이 잔해들로 봤을 때는 구형 물건으로 추정됩니다. 우리가 보기에 한 20년 정도 썩은 물건으로 보이는데 하여간에 많은 사람들 특히 조회수가 중요한 유튜브 전문가들이 스스로 선전 도구가 되어서 이 베네수엘라 건에서 떠들고 있지만 마두로 체포 당시 미국은 그러니까 미군이죠. 미군은 자신들이 전혀 위험하지 않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실제로 딱히 퍼포먼스라고 해줄 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우짜 이 코멘트에 대해서 반미주의자들은 좋다고 소리 안 하겠죠. 좋다고 소리 안 하겠지만 세상은 이 정신봉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는 거 알아서 해가지고 뒤에서 딜 쳐가지고 이직을 했다는 거. 네, 이거는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네, 미국 민주 텍사스 보궐선거에서 승리, 여당 공화 하원서 불과 4석 우위되죠. 자, 중간선거 앞두고 해가지고 지금 공화당 쪽은 좀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이 관련해서 우짜가 어제 급하게 또 한 달 정도 딜레이된 포스팅을 하기도 했는데 현재 마가의 경우는요 지금 분열되는 분위기입니다. 마가 쪽의 경우는 지금 힘은 세는 훨씬 더 센데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는 마가가 분열되는 꼬라지니까 중간선거에서 어떻게 될는지 보면 되시겠죠. 관련해서 케빈 워시가 그 인플레이션 매파인 케빈 워시가 나왔다는 것도 나름 좀 그 의미가 있다. 우짜개적으로 좀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트럼프가 했던 거에서 한 이 방식을 완전히 180도 바꿔가지고 다른 짓을 할 수 있다는 예상을 우짜개적으로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시간 되고 이벤트가 터질 때마다 말씀드리면 되고요. 예, 넘어가가지고. 자, 이거는 오늘 은값 관련해서 또 하나 또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CME에서 유지 증거금을 또 인상했습니다. 보시면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이거. 네, 보면 6%, 8% 올리고 이래 되십니다. 이래 가지고 11, 15, 매가 되고 12, 15, 13, 15 이래 쭉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날짜가 나오느냐? 예, 1월 30일 나와 있죠? 예, 1월 30일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게 내부에서 이거 회원들용으로 나오는 건데
예, 나오는 거 2월 2일부터 해가지고 2월 2일 오늘 월요일이죠.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2월 2일부터 해가지고 이 증거금 증거금 이거 자체 올린 걸 갖다가 유지 증거금을 인상한 게 이제 효력을 발휘한다 이 말이 됩니다. 자, 말씀드려보죠. CME 클리어링에서 결제 약정을 보유하고 있을 때 최소한 유지해야 되는 게 증거금이 뭡니까? 유지 증거금이죠. 메인터넌스 마진이라고 하는데 유지 증거금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또 인상했습니다. 사흘 만에 두 번째 인상이고요. 이번 인상은 미국 시간 기준 2026년 요거죠. 2월 2일 월요일 장 마감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금 유지 증거금은 6%에서 8%, 은은 11%에서 15%, 백금 플래티넘은 12%에서 15%, 팔라듐은 14%에서 16%로 각각 인상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증거금 인상은 거래소에서 변동성 체계가 충분히 변했고 단위 노출당 더 많은 담보가 필요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자마자 드라이하게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핵심적인 변화는 증거금 계산 방식인데 CME 그러니까 시카고 상업거래소죠. 여기는 고정된 달러 금액으로 기존에 받았는데 이거 대신에 명목 증거금의 백분율 기반 마진으로 더 분명하게 이동했고요.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는 방식을 더 바꿨단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고정 달러 마진은 가격이 오를 때 조용히 레버리지를 증가시켰기 때문이고요. 반대로 백분율 기반 마진은 가격이 급등할 때 레버리지를 자동적으로 조이는 반대 효과를 냅니다. 복잡하게 선물 이런 쪽이 됩니까? 복잡하게 용어 나오고 그러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CME 시카고 상업거래소는 가장 위험한 타이밍에 레버리지가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해서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연달아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소리가 됩니다. 선물 시장의 진짜 위험 요소는 변동 증거금으로서 가격이 예상과 반대로 급등하는 즉시 현금을 내야 하고 유지 증거금 요구치가 올라가면 유동성 확보를 위한 두 번째 압박을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연쇄 청산이 발생하게 됩니다. 1월 30일이 그러죠. 대표적인 케이스죠. 요즘 변동성이 구조적으로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은시장에서 증거금 요구치가 높아지게 되면 사실상 강제 청산처럼 느껴지기에 충분합니다. 왜? 증거금을 갖다 올려버리니까. 관련해서 금은 레이시오 웃자가 이것도 말씀드렸죠. 40까지도 본다 했는데 40까지 가기 전에 막 청산 제대로 터져가지고 45 밑으로 갔다가 청산 터져가지고 또 폭발했습니다. 52까지 들어갔죠. 금은 레이시오 급등도 같은 맥락인데요. 스트레스 상황에서 금덩이는 더 고품질 담보처럼 작용하는 반면에 은덩이는 더 높은 베타 리스크, 베타 위험처럼 거래됩니다. 따라서 자금 조달이 타이트해지면 은덩이는 더 빠르고 강하게 매도되고 금은 레이시오는 급격하게 변동 이렇게 해가지고 폭등을 하게 되지요. 자, 이어서 해가지고 한편 CME 시카고 거래소의 증거금 인상에 대해서 음모론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음모론이 나오고 있는데 CME의 인센티브 구조와 최우선 과제는 가격의 방향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 실패를 방지하는 데 있고요. 변동성이 폭발할 때 담보 요구액을 올리는 것은 꼬리 위험. 자, 이 꼬리 위험이죠. 예, 꼬리 위험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요 대충 아주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 꼬리 위험, 이거를 갖다가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뭐다? 이 변동성 폭발할 때 담보 요구액을 올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증거금 인상은 자금력이 부족한 참여들,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나가게, 퇴출되게 만들고 미결제 약정이 줄어들며 유동성이 감소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유동성 감소는 가격 격차를 확대시켜 더 높은 증거금을 정당화할 수 있고요. 이럴 경우 이 피드백 루프가 발생하면서 변동성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추가로 선물 레버리지가 제한되면 가격 발견 이거 자체가 실물 프리미엄과 웃자가 해가지고 영상 조한부 해가지고 상하이 쪽 해가지고 프리미엄 말씀드렸죠. 실물 프리미엄과 시장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 시장이 따로 논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차익 거래 여력이 줄어들면 종종 혼란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초래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복잡하게 선물적이다 보니까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 마무리해서 이렇게 보면
CME 시카고 선물거래소의 선물거래소나? 상품거래소네.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증거금 인상은 레버리지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으며 레버리지에 세금이 부과된 상황에서 누가 거래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지 시장이 알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즉 오늘 은값이 어떻게 되는지 좀 관심을 가지고 보면 되겠다. 이게 되겠죠. 자, 넘어가고요. 아유, 끝내기 되겠네. 끝내기 전에 2월 첫째 주 미국 경제 주요 이벤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에 1월 ISM 제조 PMI가 나오고요. 화요일에는 2025년 12월 졸트 구인공고 데이터가 나오고, 수요일에는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이죠. 구글 실적 발표와 1월 ISM 서비스 PMI 데이터가 나옵니다. 목요일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나오고요. 금요일에는 1월 난팜 고용 데이터, 실업률, 소비자 심리지수가 나옵니다. 주인공은 당연히 노동시장 데이터와 실적 발표다, 어닝 리포트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래서 2026년 2월 2일이네. 2월 2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 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